보면 볼수록 매력있고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우리 지역의 이야기. 부산에 부산에 가면. 저희는 이 꼬꼬무 방식으로 부산의 역사적 인물들을 소개해 볼 건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혹시 예딘님, 네. 부산의 동래부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동래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이건 아마 부산에 오래 사신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동래부는 숙종 때에 사용했던 단어로 지금의 강서구, 중구, 영도구, 동구, 서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산을 지칭하는 구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 동래부의 출신을 두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는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보여준 아주 훌륭한 민간 외교관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그의 이름은 바로 안용복입니다. 때는 1693년 동래 어민 40명과 같이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안용복 일행은 수상한 배 한 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정체는 바로 일본 어민들이 끌고 온 어선이었던 거죠. 그들은 태종이 공도책을 펼치면서 텅 비게 된 울릉도에 해양 생태계를 노리고 몰래 고기를 잡기 위해 조선에 침입하였다고 하는데, 때마침 안용복 일행과 마주치게 된 겁니다. 안용복 일행은 불법 어획을 하던 일본 일행과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그의 부하인 박어둔과 함께 일본으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일본으로 끌려간 박어둔과 안용복 일행은 당신들이 울릉도에 왜 있는가? 울릉도는 우리의 땅이다. 그다음에 에도 막부에게 울릉도는 조선의 땅임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대마도주가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쌀과 배의 도량을 속인다는 등의 실체를 밝히면서 막부에게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문서까지 받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결과인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해요. 바로 나가사키에서 서계를 받고 돌아오는 와중에 그 대마도주가 울릉도를 차지할 계획으로 안용복이 받아낸 서계를 탈취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마도주는 이 문서를 탈취해서는 인조한 뒤에 같은 해 9월에 조선과의 교섭을 담당하는 일본인 외교관을 동래에 보내서 안용복을 다시 송환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문서를 보내서 조선의 어민이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에서 고기 잡는 것을 금지시켜달라라고 오히려 뻔뻔하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비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이 비겁한 행동은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들통나고 만다고 합니다. 이듬해인 1694년 8월 영의정 남구만과 우의정 윤지환이 울릉도를 열심히 조사한 결과 그의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밝혀냈고, 오히려 일본이 남의 영토에 드나든 무례함을 체크하는 문서를 외국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사이다 먹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게요. 시원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일본이 그래서 다시는 발을 못 들었는가?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답답하게도 그 이후에 일본인은 여전히 울릉도에 몰래 드나들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1696년 봄, 안용복 일행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10명의 어부와 함께 울릉도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또 일본 어선과 마주치게 됐다고 해요. 이 일을 한참 벼르고 있었던 안용복은 잘됐다 이놈들 하면서 울릉도에서 지금의 마쓰시마 섬인 송도까지 일본 어선을 추격하게 되는데요. 추격전의 결과는 안용복의 승리로 안용복은 조선의 영토에 들어와서 고기를 잡는 침범 사실을 문책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스스로를 울릉호 산양도 감세관이라 지칭하면서 일본 호키주에 가서 태수에게 국경 침범 사실을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뭔가 어떤가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네. 정말 멋지고 큰일을 해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사람들은 좀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봐요. 왜죠? 네, 그는 나라의 허락 없이 관리를 참칭하고 국제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조정에 압송되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사형까지 논의되었다고 해요. 영의정인 남구만의 강곡한 만류로 사형은 면했지만 최종적으로 귀양을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뭔가 저였으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행동을 했는데 사형까지는 아니었지만 귀양까지 결정이 됐으면 저는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듬해인 1697년에 대마도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확인한다는 막부의 통지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용복의 죄는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해운대와 관련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해운대에서 이 해운은 이 사람의 호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바로 채치원입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 상투를 매달고 가시로 살을 찌르며 남이 백을 하는 동안 나는 천의 노력을 했다. 채치원이 남긴 말인데요. 네, 그는 신라 육두품 출신으로 엄격한 골품제 사회였던 신라에서 육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일정 수준 이상의 벼슬에는 오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네, 그래서 그를 비롯한 육두품들은 당나라 유학의 길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유학을 떠나는 채치원은 끈질긴 노력을 통해 6년 만인 874년 18세의 나이로 높은 관직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18살의 나이에 당나라까지 가서 고생 많으셨네요. 네. 그러나 그는 28세에 신라에 돌아온 이후부터 신라 진골들의 질투로 극심한 하대와 함께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진골의 지독한 독재 체제가 시작되면서 그는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요. 이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채치원은 가만히 이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멋있는데요. 네. 그와 육두품 출신들은 전국을 완전히 뒤집기 위해 개혁안을 제정했는데요. 이 개혁안이 바로 익숙하게 알고 계신 시무십조입니다. 그러나 이 시무십조는 그가 생각한 방향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당시의 사회 모순을 외면하고 있었던 진골 귀족들에게 그 개혁안이 받아들여질 리는 만무했던 것이죠. 그랬겠네요. 네. 이르자 채치원은 신라 왕실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낀 나머지 40여 세 장년의 나이로 관직을 버리고 자유롭게 방랑하다가 마침내 은거를 결심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현실과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의 사이에서 빚어지는 심각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은퇴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네요. 너무 속상하네요. 네, 그 이후로부터 그는 명문과 명시를 남깁니다. 그의 방랑 코스는 서라벌에서 부산 해운대, 마산 월영대, 가야산 해인사, 지리산 청학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코스들 너무 유명한 장소들이죠. 그러니까요. 지역마다 명소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 같네요.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부산의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은 이렇게나 훌륭하고 배울 점이 많으신 분들이었군요. 지금 그러니까요. 뭔가 체감을 합니다.